얼마 전 개봉한 이터널스에는 지구에 파견된 이터널스가 총 10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같은 숫자는 어벤져스 1편에 등장했던 원년 멤버 6명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것이었고, 어벤져스 원년 멤버는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만 제외한다면 그 솔로 작품이 먼저 개봉했었기 때문에 그 기원이나 능력에 대해 미리 숙지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터널스는 이 모든 멤버의 기원과 능력을 단 한 편의 작품을 통해 모두 설명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2시간 반가량의 러닝타임조차 상당히 짧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죠. 게다가 원작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던 상태로 작품을 관람했을지라도 에이젝이나 스프라이트, 마카리처럼 그 성별 자체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캐릭터가 있다는 점이나, 원작의 내용이 반영된 듯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그 원작의 내용이 상당히 변형되어 적용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존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원작 속 이터널스의 여러 에피소드 중 실제 영화에 기출 변형된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원작 코믹스의 이터널스 에피소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2006년 연재되었던 닐 게이먼과 존 로미타 주니어의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해당 에피소드는 11살의 나이로 100만 년을 살아왔던 스프라이트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터널스의 기억을 조작해 그들이 이터널스였다는 것을 잊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마카리는 의사가, 세르시는 파티 플래너가, 심지어 이터널스의 리더였던 주라스는 길거리의 거지가 될 정도로 모든 기억을 잃게 된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사건들을 그리는 에피소드이죠. 이처럼 해당 에피소드의 스프라이트가 다른 이터널스의 기억을 모두 지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니마인드를 구성하는 도중 지구에 잠들어 있던 티아모트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영화에선 이러한 원작과는 달리 유니마인드를 구성하는 도중 세르시가 티아모트의 힘을 빌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화에선 여성으로 그 성별이 바뀐 스프라이트가 영원히 어린아이였던 탓에 이카리스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원작에선 되려 남자아이였던 스프라이트가 세르시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설정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영화에선 세르시가 에이젝을 대신해 셀레스티얼 아리샴의 전달자가 되었던 것처럼, 해당 에피소드에선 본래 남성으로 등장하는 마카리가 티아모트를 깨우는 과정에서 에이젝을 대신할 새로운 전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 그 전달자가 되는 이터널스와 그 전달자를 임명하는 셀레스티얼이 모두 조금씩 바뀐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해당 에피소드에는 스프라이트로 인해 그 기억을 잃었을 당시에도 보로자이카의 부수상으로 활동했던 드로이그가 이터널스의 능력을 되찾은 후에는 아예 정신조작까지 사용해 보로자이카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화에 등장했던 드로이그 역시 정신조작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 취지 자체가 인간들의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였다는 점, 즉 인간을 위하는 마음에서였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빌런에 가깝게 등장하는 원작 코믹스와는 그 성향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로 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처럼 그 성향 자체가 정반대로 바뀐 것은 이카리스와 세르시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영화에선 이터널스를 배신하고 에이젝까지 살해했던 이카리스가 해당 에피소드에선 다른 이터널스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가장 고군분투했다는 점, 또 영화에선 티아모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맡았던 세르시가 원작에선 그 자리에 모인 이터널스 중 유일하게 유니마인드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작 코믹스의 해당 에피소드에선 스프라이트가 다른 이터널스의 기억을 지운 적이 있다는 스토리가 영화에선 셀레스티얼이 다른 이터널스의 기억을 주기적으로 리셋했다라는 설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고, 스프라이트가 그 호감을 가지고 있던 상대 역시 세르시에서 이카리스로 바뀌는 등 원작 코믹스의 내용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참고로 해당 에피소드에는 데비안츠에게 온갖 고문을 당한 끝에 죽음을 맞이했던 이카리스가 이터널스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피아에 존재하고 있던 인공지능 기계인 아카이브에 의해 자동으로 부활하여 재생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영화에선 그 죽음을 맞이한 이카리스나 에이젝, 길가메시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올림피아 역시 실존하지 않는 행성이라고 언급되었던 것을 보면 이 또한 원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원작 코믹스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계인 아카이브가 셀레스티얼이 만든 것이라는 것처럼 묘사되었다는 점이나, 이카리스가 자동으로 부활한 직후 그의 기억에 이상이 있는 것이 감지되었다며 이를 리포지, 리빌드, 리페어하겠다, 즉 기계한테나 쓸 법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이카리스는 그 기억을 마치 기계처럼 순식간에 복구할 수 있었다는 점, 또 영화에선 셀레스티얼이 이터너스를 더 월드 포즈에서 창조한 일종의 안드로이드라고 언급했다는 점, 이 더 월드 포즈에는 이터너스의 기억이 저장되었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향후 이터너스 2편에는 이런 더 월드 포즈에서 이카리스나 에이젝, 길가메시가 자동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기억 또한 리포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로 연재되었던 2008년의 이터널스에선 에이젝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 인류를 지키기 위해 셀레스티얼의 명령을 어기는 길을 택했던 영화 속 에이젝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던 것을 알 수도 있었는데, 해당 에피소드에선 이처럼 빌런이 된 에이젝이 스프라이트의 영향으로 기억을 잃었던 길가메시가 브라질의 서커스단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우리들을 제외한 다른 이터널스는 모두 데비안치다 라는 거짓된 기억을 심어 길가메시가 마카리를 살해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 또한 영화에선 테나를 위해 순간희생을 했던 길가메시 역시 영화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적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본래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테나는 올림피아를 그 근거지로 삼고 있는 이터너스 중 주라스의 딸로 등장하는 존재이고, 올림푸스를 그 근거지로 삼고 있는 올림피안 그룹 중에는 제우스의 딸 아테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 테나와 아테나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영화에선 테나가 과거 아테나로 불렸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MCU에선 테나와 아테나가 동일 인물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2022년 개봉을 앞두고 있는 토르 러브 앤 썬더에는 배우 러셀 크로우가 제우스 역으로 등장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MCU 세계관에 올림푸스의 신이 존재할 가능성, 즉 제우스의 딸 아테나 역시 테나와는 별개로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테나가 자신이 아테나라고 불렸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리셋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된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What's your superpower? You know that your babysitting privileges are completely revoked, right? 또 이번 영화에선 크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이 테나였던 것과는 달리 원작에선 테나가 크로와 사랑에 빠졌던 적이 있었고, 발리우드의 스타로 등장했던 킹고 역시 원작에선 일본의 유명 영화배우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터널스는 원작의 내용과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내용이 유독 많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원작의 내용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 영화의 내용을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